그러면 먼저 우리 권순우 취재팀장과 함께 뉴스부터 살펴볼까요?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삼프로TV 권순우 취재팀장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요즘이 투자하기 어려운 시장인가요? 요즘이 예. 어렵죠. 다우존스와 S&P 500은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아, 쉽군요, 거기는. 우리만 어려워. 그러니까 이게 진짜 어려운 것 같아요. 네. 이게 계속 오르는데 네. 왜 오르는지도 잘 모르겠고 뭐 내릴 것 같은데도 안 내리고 뭐 그렇다고 많이 오르는 것도 아니고 다우존스 같은 경우는 0.09% 상승했고요. S&P 나스닥 같은 경우 0.63% 상승했고 네. S&P 500은 0.4% 상승했습니다. 네. 이게 아무래도 좀 기업 실적들이 좀 발표가 되고 있는데 그 어닝 서프라이즈 나오는 회사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어요. 뭐 넷플릭스 같은 경우에 좀 또 좋은 실적 발표하면서 장중에 11% 정도 급증을 했었고요. 네. 이게 S&P 500 대기업 70개사가 3분기 실적을 발표했는데 75%가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시장에 투자하기가 되게 어렵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시장에 가만히 참여하고 계신 분들, 그러니까 미국 시장 같은 경우 네. 참여하고 계신 분들은 좀 덜 느끼실 것 같고 이걸 들어가야 돼, 팔아야 돼, 뭐 이런 걱정을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이거 팔긴 팔아야 되는데 계속 오르네, 뭐 이런 네. 게 있었고 내리면 살라 그랬는데 안 내리네, 뭐 이런 것 때문에 좀 힘드실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마다 가만히 계셨던 분들은 되게 쉬운 장이었을 거고 네. 이거를 트레이딩을 하려고 보셨던 분들은 굉장히 좀 어려운 장이었을 거고 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계속 오르는데 이거 언제까지 오를까 걱정도 될 수도 있고. 예. 아유, 참 많이 올라야 되는데 우리 시장도 예. 우리 시장은 참 근데 한국 시장은 많이 힘들죠. 지지부진합니다. 예. 네. 근데 한국 시장에서도 그 좀 괜찮은 종목들 그냥 계속 들고 계셨던 분들은 괜찮을 거예요. 그러니까 네. 이렇게 얘기하면 되게 뭐 뻔한 소리 하고 있냐 막 그러는데 저는 이렇게 산업 쪽 주로 취재하는 기자잖아요. 그러니까 산업의 업황이 좋은 쪽은 그 주가 변동성은 있었지만 가만히 있으면은 네. 많이 갔습니다. 근데 지수에서 그게 잘 안 보이는 거는 사실 잘 가지 못했던 삼성전자가 사실 네. 문제예요. 워낙 지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고, 그러니까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업종 두 개라 그러면은 삼성전자를 비롯한 반도체하고 2차전지잖아요. 네. 근데 이게 그 반도체가 문제가 아니라 삼성전자가 문제고 2차전지는 전반적인 캐즘의 문제가 좀 있었기 때문에 지수가 못 가는 부분들은 어느 정도 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네. 좀 묻혀 있긴 한데 뭐 있잖아요. 뭐 전력기계니 화장품이니 뭐 이렇게 그 업황 자체가 좀 괜찮았다. 삼양식품이니 요런 데들은 그냥 들고 계셨던 분들은 그냥 뭐 세상이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뭐 장사는 잘 되는구만 그러면서 좀 갔었을 그런 시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네. 근데 제가 주말 사이에 그 지난 금요일부터 좀 주요 취재원들을 만나면은 이 얘기를 정말 많이 했었습니다. 그 러시아에다가 북한이 파병을 했던 네. 문제, 네. 이거를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도 좀 고민을 좀 하게 되는 게 있고, 우리나라 안보에는 좀 어떤 영향을 미칠까에 대한 것들을 훨씬 더 많이 신경을 쓰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오늘 월요일 아침부터 좀 극단적인 얘기 해도 됩니까? 극단적인 얘기로만 가겠습니다. 극단적인 얘기로만 가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제가 그 취재원들, 좀 고위 취재원들하고 얘기했을 때 이 사건을 이렇게 긴밀하게 분석한 얘기는 아닙니다. 네. 긴밀하게 분석한 얘기는 아니고 네. 그냥 제일 극단적으로 걱정하는 건 뭐냐면은 지금 한 10,000여 명의 북한군이 러시아로 파병이 됐다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은 이거 진짜 극단적인 얘기입니다. 그 틈을 우리가 밀고 들어가면 어떡하지? 그 우리가- 틈이요? 거기에 틈이 어떤 틈이요? 그러니까 북한군이 비어 있으니까 예. 빈집털이 아. 가자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떡하지를 오히려 좀 걱정하는 분도 있었습니다. 그렇게는 안 갈 걸. 너무 극단적이죠. 네. 그러니까 너무 극단적이라는 얘기는 뭐냐면은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제일 그 컨트롤이 잘 돼야 되는 상황에 대해서 걱정들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 북한이 러시아 파병을 해서 그 북한에 어떤 영향을 미치냐 이런 것들은 어쩌면 좀 부차적인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이런 상황들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잘하고 있느냐에 대해서 그러니까 원래 좀 어른들은 나라 걱정 과도하게 하시는 경향이 좀 있잖아요. 네. 근데 그런 부분에서 이게 우리나라가 요즘에 좀 국정 운영적인 측면에서 많은 어려움들이 좀 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 걱정을 하는 겁니다. 아까 좀 전에 증시에서 그 좀 설명을 드렸던 문제가 잘 되고 있는 데는 그냥 잘 되고 있어요. 네. 근데
그러니까 뭐 미국 시장이라든지 이런 데를 걱정하는 게 아니라 우리 걱정. 그러니까 우리 걱정에서도 그러니까 삼성전자라는 그 회사에 대한 걱정을 하는 거지. 이게 업황이 안 좋은 데는 그냥 업황이 안 좋은 거고 네. 업황이 좋은 데는 업황이 좋은 겁니다. 근데 이 소식을 조금 전해드리면은 일단 그 해당 정보를 공식적으로 인정한 데가 어딘지 아십니까? 그러니까 북한에 한 만여 명의 병력이 러시아에 파견됐다라는 거를 우리 국정원 아니에요? 이거 한국 국정원이 인정을 한 예, 겁니다. 예. 미국에서는 아직까지 인정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그 국정원에서 러시아 상륙함 두 척이 동해상의 병력을 좀 블라디보스토크로 이송했다라는 내용들인데 뭐 이런 식의 자료들이 이게 그 출처 표기가 안 돼 있는 자료들이 국정원 자료에 좀 있었습니다. 네. 근데 국정원 자료에 출처 표기가 안 된 부분들은 한국 위성에서 좀 파악을 했었던 부분이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럼 이번 파병을 통해서 북한이 얻을 수 있는 건 무엇일까라고 했을 때 1차적으로 뭐 돈도 벌고 군사적으로 좀 업그레이드하고 뭐 그런 네. 얘기하면서 그때 제가 취재원들한테 좀 들었던 얘기는 이번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북한한테는 굉장히 경제적으로 도움이 많이 됐대요. 그동안 쌓여 있었던 그 안 터지는 포탄들, 재래식 무기들. 네. 그중에 안 터지는 안 것들, 터지는 거. 네, 그런 거 한번 싹 털어냈고 네. 돈 받고 털었으니까 완전히 땡 잡았다 뭐 그런 얘기들도 좀 하면서 네. 이게 그 우리나라가 1970년대 베트남전 파병으로 누렸던 효과를 좀 누릴 수도 있을 거다라는 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미국을 비롯해서 나토에서도 아직까지 이 사실을 인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네. 그러면서 좀 그 한 12,000여 명 정도를 4개 여단 12,000여 명 정도를 러시아에 파병하기로 했다 그러면서 이제 국정원에서 좀 인정을 했던 부분이 있는데요. 그러면서 잠시만요. 그럼 이것도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좀 이걸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좀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한국이 이거를 일단 발표는 했는데 이게 그 이렇게 되면은 우크라이나 지원하라는 압박이 좀 있을 수가 있거든요. 우리에게. 예, 예. 참 이것도 어찌 보면 그렇게 썩 논리적이진 않은데 야, 북한이 러시아 지원하니까 남쪽 니네는 네. 우크라이나 해라 이건 뭐 말도 안 되잖아요 사실. 그렇죠. 말이 안 되는 건데 예. 이게 알게 모르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이거 한국과 북한의 대리전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무기가 그러니까 이쪽은 이제 풍산 무기, 네. 풍산 총알을 쏘고 있었고 네. 저쪽에서는 북한 무기를 쏘고 있었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뭐 그렇긴 한데 예, 예. 대리전이라는 건 일반적으로 무슨 강대국들이 약소국을 놓고 자기네들이 이해에 걸려서 그러니까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대신하는 거잖아요. 네. 근데 우리야 뭐 거기랑 우리가 무슨 뭐 전 세계 뭐 정세를 좌지우지하는 강대국도 아닐 뿐더러 예, 예. 거기를 이용해서 무슨 대리전을 할 이유가 없잖아. 맞아요. 그러니까 뭐 양상을 얘기를 좀 드리는 예. 건데 지금 그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의 기간이 좀 길어지면서 다들 좀 많이 지쳐 있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또 북한군은 우리가 이제 상상해 볼 수 있을 좀 독한 네. 그런 게 있잖아요. 네네. 그래가지고 이제 상당히 그 전쟁 유지에 도움이 될 거다라는 얘기가 좀 나오다 보니까 그러면은 그 한국은 뭐 하냐 이런 얘기가 좀 나올 수도 있는 것 같고 근데 이게 확인은 안 됐다 그러는데 이런 내용들에서 하나씩 그 좀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이게 모자 크기 체복 군복 치수와 구두 문서를 작성해 주세요. 뭐 이렇게 써 있는 문서인데 우크라이나 문화부 소속 전략소통 정보보안센터에서 제공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실제 그 현장에 이제 북한군이 투입되고 그러니까 북한군이 투입될 거다라는 거를 이제 러시아 쪽에서 좀 강조를 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네. 우크라이나 쪽에서. 우크라이나 그러니까 쪽에서. 이 얘기들 공개하는 것 자체가 좀 이제 도와달라는 얘기죠. 근데 그러면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다른 게 걱정이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걱정이 된다고. 그러니까 아까 정프로님이 국제사회에서 그게 논리적으로 말이 되냐? 뭐 우리가 뭐 대리전에서 우리가 전쟁하라 그런 것도 아니고 네. 그랬는데 이거를 좀 그러니까 다른 나라에서는 이런 식으로 말도 안 되는 논리라도 이렇게 요구를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반응할 거냐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얘기가 좀 있는데 그리고 이거를 처음으로 전 세계에서 공식 인정한 게 이제 우리 정부가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북한이 지금 거기에 참전을 했다라는 거를 미국 나토도 인정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네. 우리 정부가 먼저 인정을 했다라는 상황이 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관점을 좀 가지고 있는 겁니다. 네. 그러다 네, 보니까 이제 한국에서도 이제 이 문제를 그러니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저쪽에서 전쟁을 하는데 뭐 네. 누가 어떻게 싸우는지 우리가 솔직히 별로 신경은 안 쓰고 살았잖아요. 네. 근데 굳이 제가 이 뉴스를 좀 전해드리고 싶었던 거는 좀 그래도 그
많은 경험들이 많은 취재원들이 봤을 때 이 문제를 그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볼 문제라면은 별로 크게 뭐 계속 하던 일의 연장선이라고 볼 수 네네. 있을 텐데 네. 이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문제가 좀 확산이 될 수도 네, 있다라는 그렇죠. 측면에서 좀 얘기들을 하길래 네, 그러면 맞습니다. 그 네. 부분을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이제 않을까 싶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싸움, 간만의 싸움 어찌 보면 지금까지는 그랬다고 볼 수 있는데 직접적인 뭐 참전 안 했으니까. 예, 근데 이제 이렇게 되면 다른 나라들이 또 이제 실질적으로 참전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만약에 군인이 간다면. 예, 예. 그렇게 되면 우크라이나 쪽에서도 야 저쪽에서는 저쪽 편들의 군대들이 저렇게 힘을 모아서 오고 있는데 그러면 이쪽 진영에서는 가만히 있을 거니 이런 게 논리가 또 먹힐 수 있으니까 그렇게 될 때 뭐 서방에서 누가 들어갈지 혹은 우리나라가 거기에 물론 군인은 당연히 안 보내겠습니다만 뭐 어떤 식으로든 지원을 하게 될지에 대해서는 고민을 좀 할 필요는 있겠죠. 예, 예. 예, 대신 우리 무기나 뭐 이런 것들은 분명히 더 많이 좀 지원 내지는 판매를 해야 되는 그런 압박은 뭐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 네. 자, 그럼 첫 번째 뉴스는 이렇게 넘어갈까요? 예, 넘어가겠습니다. 네, 두 번째 분위기 뉴스도. 안 좋네요. 좀. 이렇게 근데 진짜 이게 네. 좀 취재원들 만나서 얘기를 듣다 보면은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구나. 그러니까 이거를 되게 구체적으로 누구고 구체적으로 뭐 때문에 그런다라고 말씀드리기가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네. 그런 분들 얘기가 사실 그런 분들 얘기 또 전하는 게 또 기자들 역할이잖아요. 네, 네, 네. 그래서 좀 이 상황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그냥 핵심이 그건 거잖아요. 그러니까 국제사회 압박이 왔을 때 우리가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준비해보자 이 말씀 아시는가요? 그렇죠. 그리고 네. 이제 사실 우리 나라에 대한 걱정을 좀 네네. 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이제 의사결정을 잘 해 나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네. 걱정을 좀 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리고 인도 스마트폰 시장 얘기를 좀 드리면은 삼성전자가 3위로 밀렸습니다. 이게 원래 인도 시장에서는 원래 삼성전자가 1등이에요. 네. 그래요? 네. 그러니까 여기는 구조적으로 1등입니다. 구조적으로요? 네. 왜 구조적으로 1등이 될 수밖에 없냐면은 프리미엄 시장에서는 애플하고 경쟁을 하는데 좀 밀릴 수도 있죠. 네. 근데 그러면은 이제 그러니까 저가 뭐 A 시리즈라든지 이런 것들이 잘 팔립니다. 네. 잘 팔리는데 거기에 또 이제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가 중국하고 인도가 사이가 안 좋아요. 네. 그 전에 국경에서 막 그렇죠. 도끼 들고 막 싸우고 네. 그랬잖아요. 그래가지고 당시에 우리가 좀 잘 눈여겨보질 않아서 그렇지 중저가 시장의 인도는 꽤 큰 사이즈의 시장이고 거기가 또 이제 통신에 대한 보급률이 생각보다 굉장히 빨리 일어나고 있어서 통신 장비도 팔고 스마트폰도 팔고 우리가 굉장히 좀 재미를 보던 시장입니다. 네. 네. 그러니까 릴라일리 같은 경우에는 릴라일리가 아니고 릴라이언스. 네. 예전에 그 이재용 회장이 결혼식 갔잖아요. 네. 결혼식 가고 막 그랬던 거 네. 그거 보면서 그냥 부잣집 결혼식 갔구나 그것만 보실 문제가 아니고 그 결혼식 갔다 와서 한 몇 달 뒤에 미국의 5G 통신 장비 네. 입찰을 했었습니다. 네. 그때 우리나라가 노키아나 소니 에릭슨 제치고 다 들어가고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나라 보급이 좀 많이 되고 있었는데 작년에도 1위가 삼성전자였습니다. 네. 그러니까 중국이 뭐 중저가 시장에 안 들어와 있는 시장에서 프리미엄에서는 삼성이랑 애플만 경쟁하는 시장이었으니까 굉장히 좀 좋은 시장이었는데 이게 올해 3분기에 인도 스마트폰 시장은 전년 동기 비해서 9% 성장을 했습니다. 네. 근데 최대 수혜주는 중국의 스마트폰 제조사 비보였다. 중국 못 들어간다면서요? 들어가긴 들어가는데 네. 그러니까 소비자들이 그렇게 막 선호하진 않았었다고요. 근데 이제는 뭐 가격이나 이런 거에 있어서 역시 밀릴 수밖에 없는. 예. 그러니까 가격은 A 시리즈도 그렇게 비싸진 않습니다. 비보 뭐 이런 거에 비해서는 좀 쌀죠. 비보 오포 비보는 뭐 나름 스마트폰이 그냥 경쟁할 정도는 되는데 네. 그래요? 그러니까 중국 제품을 무조건 그러니까 저부가 가치로 보시면은 이게 잘 이해가 좀 안 가실 건데 그러니까 비슷하게 경쟁을 한다라고 보셔도 되는데 네. 그 인도에서는 국민적인 감성이 되게 안 좋았다라는 네, 거예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우리한테는 되게 알짜 시장이었다는 거죠. 네. 근데 거기서 좀 약간 뭐 그런 그 국제적인 문제가 조금 잦아들었고 그러니까 중국의 공세가 좀 더 강화가 됐고 그러면서 비보의 출하량이 190만 대가 출하가 되면서 점유율을 19%를 기록하면서 인도 시장 1위를 차지했습니다. 이게 한번 추세를 같이 보시면은 삼성전자가 꽤 격차가 좀 있는 일이 요럴 때는 좀 격차가 좀 있는 일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보통은 1분기가 좋습니다. 1분기가 이제 갤럭시 S가 나오는
시즌이기 때문에 이렇게 1위를 기록을 좀 하다가 이번에 좀 내려왔는데 좀 많이 내려오는 상황이 됐고요. 비보가 좀 이렇게 추세적으로 굉장히 좀 좋은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 위에는 샤오미 같은 경우도 780만 대를 출하를 하면서 2위를 좀 기록을 했습니다. 삼성전자가 내려온 지가 그래도 좀 됐네. 아니요, 요거예요. 2분기. 2, 3분기. 아, 그러니까 1분기에는 1위였습니다. 네, 1분기는 네, 말씀드렸던 것처럼 갤럭시 S가 네. 출시되는 시기. 그래서 여기가 좀 줄어들었는데 이게 추세적으로 줄었을 것이냐 아니면 계절적인 문제일 것이냐 뭐 이런 부분들이 좀 걱정이 되는 상황이에요. 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삼성전자도 굉장히 잘 인지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방어를 굉장히 좀 세게 가야 된다. 이거 단순히 계절이 S 시리즈 나오지 않은 시기라고만 볼 수 없다라고 좀 보고 있는 게 네. 그러다 보니까 이재용 회장이 지난 7월에 인도 현지 법인 가가지고 이거 진짜 절박함으로 역사 만들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좀 했었어요. 네. 그러니까 인도 시장을 수성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아프리카라든지 이런 데는 중국에서 엄청나게 세게 공략을 해가지고 네. 의외로 삼성전자의 점유율이 높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이제 그 좀 가격 중저가 핸드폰 시장에서는 삼성이 경쟁력이 꽤 네. 있거든요.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중국의 공세가 좀 강한 가운데 그나마 우리나라가 좀 안정적으로 1위를 할 수 있다라고 봤던 데가 인도였습니다. 네, 네, 근데 이번에 네. 3분기에 출하량 기준으로 좀 이게 좀 떨어지면서 여기에 대해서 좀 걱정이 좀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연간 기준으로는 인도에서 1위를 내줄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인다라는 네.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애플은 이게 인도 시장도 그 좀 돈 버는 사람들이 좀 많아지다 보니까 그 애플 점유율이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팀 쿡이 인도에 공을 엄청 들이고 있잖아요. 직접 그 첫 번째 매장을 오픈할 때도 직접 가고. 예. 애플 스토어 오픈할 네, 네. 때. 그리고 이제 애플이 대만 폭스콘에만 의존하던 그 생산 아. 설비들을 인도로 많이 옮기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그 인도 정부를 향해서도 이제 내가 옮기는 거 가지고 이제 어차피 대만에서 좀 빼긴 빼야 되는데 네. 중국에서 좀 빼긴 빼야 되는데 그거를 인도로 옮기면서 광을 엄청나게 팔고 있고 그 광을 팔면서 또 인도의 어떤 구매력이 높아지는 점과 맞물려서 애플의 점유율이 좀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뭐 애플 같은 경우도 SE 모델 같은 경우는 그렇게까지 비싸진 않거든요. 네. 그래갖고 지금 인도 시장을 전 세계가 다 인도를 바라보고 있는 상황이어서 그 시장의 맹주였던 삼성전자가 이 지위를 어떻게 유지할 수 있을까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좀 고민이 되는 시기입니다. 약간 날카롭게 보면, 그러니까 약간 좀 이렇게 좀 나쁘게 보면 프리미엄 쪽에서는 인도의 소득 수준이 올라가는 가운데 애플의 인기가 높아지고 있고 보급형을 원래 삼성이 인도에서 잘 했다면은 그 보급형은 중국에 좀 밀릴 것 같고 요런 거네요. 그렇죠. 아. 근데 이게 그러면은 꼭 이런 상황이 되면 우리는 꼭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경향이 좀 저처럼 방금 제가 생각했던 것처럼. 그러니까 샌드위치라고 얘기했을 때 네. 양쪽에서 이렇게 밀린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원래 양쪽으로 다 경쟁을 하는 겁니다. 네. 근데 반대로 얘기하면은 양쪽 다 우리가 잘하고 있었다라고 그렇죠. 보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경쟁을 하는 거지 그 경쟁은 언제나 있는 거고 네. 뭐 그럼 우리가 안 될 거다라고 지금 생각하는 거는 좀 과도한 생각인 것 같고요. 근데 그런 거 생각해 보면 지금 현대차 같은 경우는 지금 22일에 인도에서 IPO를 하게 되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4조 5천억 원을 이제 조달을 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인도에서 쓸 돈 인도에서 벌겠다. 인도에서 땡기겠다. 네.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만약에 IPO를 이제 뭐 한국이라든지 이런 데서 하면은 한국 돈 갖다가 인도에 넣어줘야 되는 건데 네. 인도에 투자할 돈 인도에서 벌겠다는 걸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현대차가 한 2등 정도 하는데 1등은 마루티 시즈키 뭐 이런 네. 데고 되게 잘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지금 그 내년에 그 현대차는 첸나이 공장, 푸네 공장 중심으로 해서 100만 생산 체제를 갖추려고 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100만 대면은 지금은 현대차, 그러니까 한국 공장하고 중국 공장 정도가 100만 대고 여기서 제일 크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크레타 EV도 내년 1월에 그 전기차 라인업으로 처음으로 만들게 되고요. 이게 2030년까지 뭐 전기차 5종 뭐 이렇게 만들겠다라고 하고 있는데 인도 시장에서 의외로 재미를 좀 잘 보고 있는 회사가 또 한국 회사이기도 네. 하고요. 뭐 LG 전자 같은 경우도 인도 시장 잘 공략하고 있고. 네. 근데 인도 시장이 생각보다 되게 어려운 시장입니다. 이게 그 동네마다 그 정프로님 그 인도 전문가시잖아요. 인도는 제가 전문이죠.
예. 그 나라 그 지역마다 얼마나 차이가 크고 한 나라라고 생각하기 어려울 만큼 예, 예. 네, 굉장히 다릅니다. 물론 이제 생김새도 많이 다르고요. 북쪽 남쪽도 많이 다릅니다. 예, 예.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네. 기존에 좀 잘하고 있었던 한국 회사들이 네. 이런 경쟁 상황은 또 그 현지를 좀 잘 아는 기업들이 잘할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그 한국이 뭐 어차피 누구나 다 인도가 포스트 차이나가 될 거라는 거를 네. 장담하고 있기 때문에 네. 거기에 대한 공략을 조금 더 전략적으로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인도 남쪽에 가면 그 따미로 쓰는 쪽 예, 예. 그분들 중에 특히 이제 동쪽에 계신 분들 네. 첸나이 쪽. 그분들의 교육 수준은 굉장히 높아요. 거기는 또 뭐 인도 굉장히 애 많이 난다고 생각하시지만 거기는 출산율도 뭐 우리나라까지는 아니지만 하여튼 굉장히 낮습니다. 네, 완전히 다른 쪽에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곳이 인도다. 그래서 인도에 입국할 때는 몇 시에 들어가야 된다? 4시. 4시에 들어가야 된다. 모르시죠? 네. 인도네시아야. 인도네시아. 네. 자, 인도네시아. 네. 아까 삼성 얘기에서 포인트 하나 좀 제가 놓쳤는데 네. 여기 한번 살짝 보실게요. 23년 3분기 1위죠. 네. 1위잖아요. 여기 지금 3위로 떨어졌잖아요. 네. 네. 3분기는 플립 나오는 때입니다. 이제 펄립 나오면 조금 또 올라가겠네요. 아니 올라갔어야 되는데 그래요? 그러니까 1분기에 S 나올 때 1등 했다가 네. 2분기에 조금 빠졌다가 플립 나올 때 다시 좀 1등을 해야 되는데 이번에 조금 안 된 게 좀 아쉬운 점이다. 플립이 이렇게 인도에서는 큰 인기를 끌진 못했는 모양이군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좀 아쉬웠던 것 같습니다. 근데 아까 자료 보니까 맨 밑에 리얼미 있는데 저 리얼미가 어디 거였지 검색해 보니까 그것도 오포 거더라고요. 예. 그럼 보면은 지금 오포랑 리얼미가 따로 되어 있지만 저거 합치면 사실 또 리얼미가 오포 거예요? 오포 자회사라고. 오포 브랜드. 저도 지금 어디 거였더라 이제 해서 검색해 보니까 토요타 렉서스처럼. 네네 오포 자회사라고 하는데 저거 합치면 또 상당히 한 크기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네요. 합치면 뭐 넘겠네 뭘. 4등이네 그럼 삼성. 원래 그런 식으로 계산 잘 안 합니다. 네. 브랜드별로 하는 거니까. 네. 근데 우리는 뭐 왜요? 미국 이주호 기자는 중국이 1등 했으면 좋겠어요? 왜 통계를 조작해가면서까지 1등이라고 우기고 있습니까? 아니 그런 건 아니고. 네, 하지만 우린 또 현대기아차 합쳐서 또 계산하죠 미국에서. 네. 둘이 합치면 이제 그 두 자릿수 점을. 자, 세 번째 뉴스 세 갑니다. 번째 뉴스는요. 이거는 그냥 좀 한번 고민해봐야 되는 부분인데 65세 정년을 행정안전부 소속 공무직 근로자들에 대해서 연장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행안부 소속 공무직 공무원. 네. 그 공무직 공무원이라는 거는 공무원 신분은 아닌데 정부나 지자체나 그 산하기관에서 무기계약으로 일하는 근로자들을 얘기합니다. 네. 공무직 공무원? 공무직 근로자. 공무직 근로자. 공무직 근로자. 공무원은 아닌데 행정부 부처에서 일하고 있는 무기계약 근로자. 네. 그러니까 행안부 소속 공무직은 3,848명. 전국 기준으로 41만여 명이 공무직 신분으로 일을 하고 있는데요. 네. 이번에는 이제 행안부 소속 공무직에 대해서 정년 65세 연장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쩌면 그 전반적으로 조금 더 그 정년 연장을 좀 하긴 해야 되는데 네. 이거를 사회적으로 사회 전반으로 했을 때에 생기는 좀 부담이 좀 있으니까 정부에서 직접 통제 가능한 일정 수의 네.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그 정년 연장을 한 겁니다. 이게 영화 무도실무관 보셨어요? 넷플릭스에서 나온 거? 네? 아니요? 네. 안 보셨죠? 거기에 전자발찌 그러니까 착용한 범죄자들 관리하는 뭐 그런 것들을 이제 그 근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예, 네. 그거 관리해 주시는 분들. 공무원은 아니고 공무직 근로자군요. 그분들이. 그러니까 뭐 정부기관에서 일하는 무기계약직 근로자 이런 정도로 보시면 될 것 네.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일들인데 뭐 사무보조 하시는 분도 있고 뭐 영양사, 복지사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보건소의 간호사 네. 뭐 이런 업무들 이런 것들이 그렇게 됩니다. 근데 이게 좀
되게 예민한 이슈고 왜 이걸 가지고 갈등을 빚는지는 정말 지겨울 정도로 많이 듣고 있습니다. 만약에 뭐 이렇게 어른들 한 명 퇴직해야 그 청년들 일자리 생긴다 네. 뭐 이런 얘기들도 많이 있었고 네. 이게 뭐 우리 어차피 정년 50세면 끝이고 그 철밥통인데들만 60세인데 철밥통만 65세로 늘리냐 네. 뭐 이런 얘기 뭐 그 논쟁들은 뭐 진짜 해묵은 과제죠. 네. 근데 이게 우리 앞에 놓인 현실을 보면은 네. 이게 경제활동 인구거든요. 경제활동 인구가 이렇게 줄어드는 게 눈에 보여요. 네. 네. 그럼 지금 이게 서울 수도권에서는 뭐 노동자들이 좀 있지만 이게 지금도 지방 내려가면 사람 못 구해서 난리라 그러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급격하게 경제활동 인구가 줄어드는데 네. 여기서 그 좀 그래도 건강하게 경제활동할 수 있는 60세 그 근로자들을 다 집에 보내는 게 한국 경제에는 굉장히 치명적이다라는 거는 어차피 정해진 미래입니다. 네. 네. 그러니까 이게 뭐 정년 연장이 맞냐 틀리냐 거기에 대한 효과가 그럼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얘기들은 워낙 많이 나오는데 그런 갈등이 있다고 해서 우리가 의사결정을 안 하고 갈 거냐는 거예요. 네. 눈앞에 이렇게 경제활동이 있고 줄어드는 게 뻔히 보이는데 네. 그럼 여기에 대해서 비판을 하는 건 괜찮은데 뭐 싸울 수도 있죠. 갈등도 빚고 뭐 밖으로 싸움도 나오고 뭐 그럴 건데 그러니까 우리는 그럼 안 하고 갈 거냐. 그냥 이대로 그냥 가만히 있을 거냐. 네.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국민연금 때문에 맨날 싸우니까 우리 가만히 있자. 가만히 있으면 또 그만큼 더 국민연금 소진 시기가 빨라지는 거잖아요. 네. 근데 정년연장 관련해서도 이게 정년연장 65세 그러면 하루아침에 오늘부터는 60세가 아니라 65세 이렇게 안 하거든요. 이렇게 네. 하면 안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일본이나 이런 데 보면 예를 들어서 한 20년 놓고서 뭐 이렇게 뭐 6개월씩 늘립시다. 네. 뭐 1년 네, 6개월씩 네, 네. 늘립시다. 이런 식으로 해야 사회적 충격을 좀 덜 받을 수 있어요. 네. 근데 이거 의사결정 계속 미루다가 나중에는 뭐 다급하다고 해서 바꿔버리면 훨씬 더 크게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번에 그 행안부에서 이거를 또 시작했길래 네. 이 뉴스를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공론화의 시작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뭐 비판도 좀 있긴 있겠다, 그죠? 엄청 있겠죠. 네. 뭐 지금 뭐 하는 걸 보니까 약간 간 보는 것 같은데 일단 공무원보다는 공무직 이렇게 하면서 조금 이제 이렇게 하면 어떤 얘기들이 좀 근데 올까? 원래 그렇게 하죠. 그러니까 정부에서도 어떤 정책을 실행하려고 할 때 그렇죠? 이게 사회적 반발이 어느 정도인지를 가늠하기 어려우니 일단 이렇게 되게 소규모의 진행을 한 번씩 해보는 것들은 원래 있는 거죠. 네. 뭐 근데 좀 비겁하게 보면 이러다 반발 싱하면 또 하다 말고 어떤 뭐 일로 그러죠. 하고. 네. 근데 이게 좋은 건지 모르겠으니까 어떤 뭐 공무원이 됐든 아니 어떤 직장이 됐든 그냥 딱 그 하나 일에 붙어서 그냥 뭐랄까요 뭐 담쟁이 넝굴 혹은 뭐 따개비처럼 네. 딱 붙어 있는 게 개인을 위해서 혹은 뭐 전체를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좋은 일인지 이건 한번 생각해 볼 필요는 있는 것 같은데 다만 우리 머리숱만큼은 따개비처럼 담쟁이 넝굴처럼 홍합처럼 붙어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걸 연구한 사람이 있어요. 그래요? 그 교수님께 카이스트 교수님인데 그 원리 폴리페놀이 바로 그 비밀이었다는 겁니다. 따개비처럼 딱 붙어 있는 머리에. 아니 따개비 경우에 네. 그래서 이제 그걸 샴푸에까지 응용을 한 거죠. 그래서 네, 아침부터 뭔데 이건 지금 뭘 보여주는 거야 지금? 아침부터 정프로 머리가 왜 이렇게 섰냐, 왜 이렇게 뭐 이런 얘기들이 좀 많으신데 네. 이게 머리가 중력을 역행하고 있습니다. 이 그래비티 샴푸를 제가 써봤잖아요. 그랬더니 그냥 머리가 와 서요. 볼륨감이 장난이 아닙니다. 그 볼륨감을 여러분한테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제가 오늘 머리를 감고 온 겁니다. 자, 그래서 그냥 일반 샴푸를 가면 이조처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저는 그래비티 어떻습니까? 이게 일반 샴푸죠. 그라비티죠. 그라비티예요? 근데 느낌이 달라요. 좀 가벼운 느낌이 있어요. 그렇지. 왜냐면 이게 꽉 잡아 중력을 거슬러니까. 그리고 사실 이거 오늘 뭐 광고 하신다고 얘기 듣고서 좀 취재를 좀 해봤거든요. 네. 근데 와이프한테 취재를 해보니까 그거 살라 그랬는데 그거 사기가 힘들다고. 품절이야. 홈쇼핑 같은 데 가면은 네. 지금 배송이 밀려 있어요. 네. 그러니까 물량이 좀 없다고. 물량이 없어서. 네, 맞습니다. 근데 정프로님 광고하시려면 물량을 좀 확보하고 하셔야 되는데. 저희가 예. 없니? 있을 건데. 예. 있을 거예요. 네, 저희 링크 따라가시면 있을 거고요. 요건 진짜 이건 뭐 할인도 없어요, 얘네들은. 요 기업은 할인도 없는데 저희가
아주 큰 폭은 아니지만 그래도 또 조금 네. 해놨습니다. 할인 좀 해놨으니까 여러분의 혹시 뭐 풍성한 머리 원하신다면 그리고 여기 이제 탈모 예방도 좀 되니까요. 네, 그러니까요. 그래비티 샴푸로 여러분의 머리털을 꽉 잡아놓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중력은 이기라고 있는 겁니다. 중력에 그냥 누워버린다면 그거는 더 이상 인생이 아닙니다. 중력을 거스릅시다. 중력을 거슬러야 될 게 또 있죠. 네, 머리숱만이 아닙니다. 자, 오늘은 요 정도 할까요? 머리숱만이 아닙니까? 네, 중력을 거스를 게 또 있잖아요. 네, 네, 우리 알겠습니다. 척추 건강도 해야 되니까. 네, 척추도 꼭꼭 씻어야 됩니다. 자, 자, 그러면 우리 권순우 취재팀장 여기서 보내드리고 가요. 내일 뵙겠습니다. 네, 내일 보자고요. 예.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네. 삶의 격을 높이는 9가지 지혜를 함께 나눕니다. 위즈덤 칼리지 시즌 2 영상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